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23일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이후 엿새 만인데요. 이 자리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도 함께 참석해 2시간 37분간 오찬과 차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영세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신생아 특례대출 인기 폭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접수 첫날부터 접수 사이트에 지연이 발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고금리 시대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자금을 빌려준다는 소식에 신청자가 대거 몰린 건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온라인 신청이 이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는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1시간 넘게 대기하는 등 홈페이지가 사실상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이트 접속 지연은 오후까지도 이어졌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극복 주거안정 방안으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1.6%에서 3.3%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큰 관심을 모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접대받은 ELS 은행 직원입니다. 대형 시중은행에서 홍콩 ELS 상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증권사들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종윤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시중은행 본점에서 ELS 상품을 선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 A씨가 지난해 6월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1년여간 다수의 증권사로부터 10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디 비용을 제외한 골프 비용은 접대한 증권사에서 모두 부담했는데요. 해당 은행 측은 A씨가 징계를 받은 건 맞지만 ELS 상품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입니다. 정치권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적용을 3년 후로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갭 투자 등에 대한 우려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여당과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민의힘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3년 유예안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투기 수요를 막으려고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폐지를 발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분양 계약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가닥이 잡히면서 실거주 의무 대상인 72개 단지 4만 8천여 가구는 일단 안도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통상 실거주 의무가 최대 5년까지인 만큼 3년 뒤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키워드, 부동산 공룡 헝다 청산 명령입니다. 홍콩 법원이 중국 부동산 공룡으로 불렸던 헝다를 청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헝다를 청산해달라는 채권자들 청원을 승인했는데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임시청산인이 헝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청산을 위한 업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때 중국 2위 부동산 업체였던 헝다의 총부채는 2조 3,9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43조 원에 이르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는 가운데 헝다그룹 사태가 중국 내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예타 면제가 된 사업 추진비만 22조 원에 넘는 상황인데요. 여야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용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인 예타가 마구잡이식으로 면제되는 건 아닌지 또 그건 괜찮은 건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선임연구위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미래재정정책연구원 김상일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그 사업의 현실 가능성, 또 타당성, 경제성 등을 따져보는 건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있는데 그중에서 광주와 대구를 1시간의 생활권으로 묶는 이 달빛철도 특별법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달빛 고속철도라고 부르는데 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실 경제성이 좀 낮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사업이 과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걸러도 될까? 이런 우려가 좀 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국회가 이제 거듭할수록 저희들이 이제 관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예산 편성권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예타를 면제하는 이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또 그 사례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아시는 대로 헌법에 따르면은 이제 행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국회는 이제 뭐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이제 항목을 더한다든지 이제 정액을 시키려고 하면 행정부의 그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헌법에 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런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은 이제 이렇게 재정 소요가 있는 이제 사항들을 입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동의 없이 이제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헌법 정신에 사실은 위배된다고 크게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거 관련해서 뭐 추가 논의가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첫 번째는 크게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업 자체를 볼 때도 이게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과연 경제성이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시는 대로 0.5 그러니까 비용 편익 그 비율이 0.5 이하 네. 이고 그리고 이제 이미 사실은 이 두 도시 간에 고속도로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예, 있는데 그 교통량이 뭐 전국의 이제 평균적인 교통량보다 뭐 절반 정도 수준이라는 그런 통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수요가 충분히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염려가 되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6조의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가는 이제 사업을 이제 예타를 이제 면제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실은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무용론처럼. 예, 무용론 이미 뭐 그것보다 예산이 훨씬 작은데 왜 우리는 면제가 안 되냐, 뭐 내지는 뭐 비용 편익 우리 숫자가 훨씬 높은데 왜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이제 정치권이 합의만 하면 이제 그러한 다 되는구나. 합리적인 이제 검토 없이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뭐 정치적으로 아주 큰 상징적인 이 사업일 수는 있지만 예. 반면에 이제 이 재정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기존의 관리 제도를 완전히 이제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달빛철도 그러니까 달구벌 대구와 또 빛골 이 광주를 잇는 철도라고 해서 달빛이라 부르는데 상징성은 있죠. 사실 워낙 그 영호남 간의 뭐 어떤 이념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 분위기들이 있으니까 좋긴 한데 문제는 사업이고 철도라는 것도 운송의 역할을 해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성이 없었을 때 오는 뭐 적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의 타당성을 볼 때 여러 가지를 보지만 또 지역 균형 발전도 사실은 봐야 되잖아요. 편익도 들어가야 되고 경제성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지역 균형 발전도 봐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게 이렇게 놈으로써 그럼 지역 균형 발전이 되느냐? 그다음에 동서화합이 되느냐?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로 바꿔 가지고는 설명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경제는 경제로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경제 논리에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사실은 모든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정치 논리에 다 그 수렴돼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의 목적은 딱 하나 아닙니까?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두자.
그래야지 이게 국가가 영속할 수 있고 미래 세대가 이런 부담을 덜 수 있고 국가 채무를 우리가 조금 말하자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측면인데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자꾸 그 말하자면 예외 조항들을 자꾸 두다 보면은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른바 형평의 문제가 되잖아요. 정치가 가장 막아야 될 것이 또 형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치의 본령이 갈등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다 보면 본물터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사안들 또 보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문제도 사실 정치권이 당장의 눈앞에 사탕은 달아 보여도 길게 본다면 이 후과를 또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뭐 그 세계 사업 같은 데는 무려 뭐 22조 정도의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뭐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달빛철도 그다음에 대구 경북 신공 또 예, 이러면은 이게 22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정교하고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이거 정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조금 뭐 국회 여야가 합의해서 한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뭐 서로 지역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는 떨쳐버릴 수 없다는 지적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말씀을 주셨지만 네. 그 정부에서 이제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봤더니 네. 이 비용 편익값이 한 0.483, 그러니까 0.5가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이 보통 이제 1.0이 넘어야 네. 좀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좀 아쉽지 않을까? 혹시 불안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사실관계 먼저 좀 예. 얘기를 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1이 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수도권이 1이 넘어야 되는 수도권 겁니다. 기준으로? 수도권이.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0.7이나 네네. 뭐 이 정도 나오면 그 상황을 또 고려하는 예, 거군요. 예, 예. AHP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역 균형 발전 요소라든가 다른 요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종합 평가를 하는 또 지수가 존재를 해요. 근데 0.7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0.7도 제가 뭐 대충 보면 그 정도 언저리라는 네네. 거지 딱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0.483이 나와도 사실은 AHP에서 1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HP라는 거 균형 발전을 종합 그렇죠. 네. 균형 발전 요소도 넣고 다른 종합적으로 요소들을 봤을 예, 때. 사회적인 요소나 뭐 다른 걸 다 넣었을 때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안 나올 거라는 판단을 국토부에서 이미 했다는 거죠. 이미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기재부에 예타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건 이게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소관부처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관부처는 기본적으로 재정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부처에서 신청조차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HP를 해도 1.0이 넘을 수 없, 0.5인가요? 그러니까 HP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 그거를 정치권이 알았고 그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특별법 통과라는 우회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또 파퓰리즘이라는 얘기죠. 총선용이다. 그렇죠. 파퓰리즘으로 정책을 내놨고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일 뿐이지 국가의 발전이나 나중에 그 비용, 다가올 네네.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걸 하나 지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재정 측면에서 보면 재정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님께서는. 국민의 세금을 갖고 뿌려가는 살림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살림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거는요. 국가의 경제의 최고의 기회비용입니다. 아, 그렇죠.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이라는 거는요. 아끼면 좋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다 써서 국가의 경제를 최대한 발전시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수용이 돈입니다. 높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더 좋은 곳에 쓰여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연구위원님께서 네.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이게 6조짜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단선 6조짜리 밑에 예타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 사업 중에서 경제성이 483보다 높은 사업들도 많겠죠. 달빛보다 규모가 높은, 작으면서.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왜 안 하고 이걸 먼저 합니까? 돈은 적게 드는데 그래, 사업성이 높아. 그렇죠. 더 높고. 근데 왜 우린 안 해주냐는 그리고 얘기가 나올 규모가 수 있죠. 작으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위험성도 적고. 근데 왜 그거 먼저 안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 적어도 정치인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다른 거의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단계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단계별 고려. 이거보다 더 나은 사업들부터 풀어줘야죠. 이거보다 더 나은 사업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건 풀지 않으면서 이것만 정치적 효과가 있다고 풀면은 그거는 굉장히 국민에게 폐해를 입히고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이건 영남과 호남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예. 기대라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GTX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도권 과밀화로 생각하면 GTX를 하면은 경제적으로 안 좋은 측면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GTX 왜 하죠? 결국에는 수도권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밀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다른 사탕과 초콜릿을 주는 지도자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해주는 지도자도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아쉽게도 그런 지도자들은 없는 것이죠. 사실 뭐 대구와 광주를 이어서 교통이 편하게 하고 신속하게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주민분들 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높은 이용 편의가 생길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이거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의 경제성까지도 좀 체크를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22조라는 곳에는 또 가덕도 신공항도 들어가 있고 또 대구 신공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도 다 예타 면제를 지금 받은 상황인데 공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걱정하세요. 야, 지금도 지방에 있는 공항 다 놀고 있고 어디는 속된 말로 고추 널어 놓는다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공항을 늘리는 것이 과연 괜찮을 것인가? 만성 적자인 현재 상황에서도 적자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공항이 더 늘어났을 때 오는 뭐 이용이나 편익의 측면이 과연 그렇게 강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드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도 뭐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뭐 15개 지금 공항 가운데 10곳이 뭐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 15개 중에 10곳이 적자예요. 예, 내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비타당 조사도 안 하고 이제 또 추진하겠다. 이것은 이제 상당한 이제 그 무리수를 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앞에 이제 우리 두 토론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이제 그런 같은 맥락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염려가 되는 게 이제 그 딴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보면은 이제 유럽 국가들도 예를 들면 보시면은 이제 모든 유럽 국가들이 잘하는 건 아니고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부 국가들 특히 이제 북구 유럽 국가들 이제 이런 나라들 보면은 이제 이 어떤 이 예비타당 조사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네네.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떤 전문가 집단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이제 그런 집단에서의 어떤 평가라든지 이제 사전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국민에게 공유가 되고 특히 이제 아주 뭐 예외 아주 이그젬플 그러니까 모범적인 케이스로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네네. 심지어는 이제 각 정당이 정당 공약을 선거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독립적인 재정 기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구가 CPB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의 공약을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 뭐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럴 것 같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이럴 것 같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이럴 것 같고 뭐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이럴 것 같고 국민에 대한 이해도를 예, 높여주는 높이는 절차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막 그 건수별로 이렇게 막 어떤 타겟팅해서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 남발할 수 없게 사전적으로 이제 정당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제 제출을 하면 이제 거기서 평가를 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이제 그러한 사실은 아주 뭐 모범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이제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이 건별로 이렇게 자꾸 가는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건별로 이제 특히 이제 정치적인 이제 그런 유불리를 따지면서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항도 마찬가지로 이제 철도와 공항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노리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부분 그거는 뭐 정치인들이 마지막에 모든 결정할 수는 있지만 사전적으로 이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머님 어떠세요? 공항이네요 이번에. 저는 사실 그 유령공항이란 말들이 우리 국내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공항은 있는데 일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운항을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유령공항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활주로에다가 그 정말 고추 말린 놓는다. 사진이 네.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공항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말 이 정말 말하자면 수요 공급에 이 말하자면은 원칙이 무너진 게 이게 신공항인데 이게 지금
짓겠다는 공항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어진 지어진 공항이 공항 아니라 뺀 겁니다. 앞으로 짓고 싶다, 지을 예정이다라는 공항들이거든요. 아니 우리는 국토가 밀집돼 있어서 사실은 공항이 지방 공항으로서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공항 거점 허브 역할하는 데를 크게 두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러냐면은 정치인들이 공항 정도 가져가면은 이거는 평생의 업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공항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서로 길을 쓰는 건데 자 이렇게 가져갔던 공항이 정말 우리가 그리고 SOC라든가 사회 인프라 같은 데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들어갔다 하면 조단입니다. 이게 조단위가 투입됐다 그러면 우리 김상현 부원장께서 이제 기회비용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재용은 효용성 있게 사용돼서 우리가 왜 난로의 기능은 그 연료가 탈 때 더 뜨겁게 말하자면은 난로의 기능을 다하는 게 그게 그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정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일마 타지도 않고 제대로 이게 소진되지도 않고 열기도 못 냈다 그러면은 그거는 연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접근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언제나 경제성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는 그겁니다. 이게 지역 주민 편익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심각한 지금 인구 절벽의 하향선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정말 SOC 사업만 늘려가는 게 이게 파퓰리즘이고 그다음에 선거 앞두고 선심공세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정말 뼈 아프게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야 할 것 없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공항?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제가 그 효율성을 강조는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사실은 재정 사업은 효율성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긴 아니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효과성이라는 게 또 있는 거거든요. 효과성은 정책의 목표예요. 정책의 목표가 지방의 균형 발전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정책 목표가 있어서 그 효과가 있다면 그 정책은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효율성이 어느 정도까지 적어도 일정 부분까지는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성이라는 거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건 또 문제인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효율성이라는 건 이제 1대 몇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1을 넣었을 때 뭐 0.5가 되냐, 2가 되냐, 뭐 3이 되냐 이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효과성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달빛 철도나 공항이나 이런 걸 놔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러려면은 제가 볼 때는 국가가 감당한 내지는 지방정부가 감당 가능한 정도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써야 될 기회비용을 막 잡아먹는 쪽으로 많이 잡아먹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효과성 자체도 없는 사업을 하게 된 거고 효과성이 없는 효율성이 없는 거를 떠나서 효과성이 없는 사업을 했다는 건 사실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사실은 간다고 저는 봐요. 사업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기관이 좀 아까 좀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덜란드 사례 말씀 주셨어요. 그런 기관이 정치권에서 제안해서 내지는 이 정부에서 제안해서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되는 이 특별법을 통해서 면제되는 것들에 대한 사안을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해에는 이제 국회에서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하는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뭐 완전히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예타 면제 기준을 2배, 그러니까 총 사업비 기준이라는 게 면제 기준이 있는데 그걸 이제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여주는 그래서 이제 예타 면제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법이 통과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를 넘어섰는데 어떠세요? 이런 게 필요합니까? 예, 크게 뭐 이것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이 기준 자체가 좀 만들어진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500억이라는 숫자가요. 500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비가 300억 이상 들어가면 이제 무조건 이제 예비타당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 규정이 이제 뭐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사실 우리 경제 규모도 엄청 커졌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작년에도 이게 이제 자초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이거 자체로는 뭐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이미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이제 예타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건 또 뭐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같이 묶이면서 이제 이 논의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부적절한 논의로 이제 그때 치부되는 치부되면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공격을 했고 비판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단하게 되었던 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자체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이제 이 예타 제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실효성을 잃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논의가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회의적인 이제 그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바꾸지 않아도 뭐 특별법으로 부원장님 말씀 잠깐 들을까요? 네. 이게 제가 아까 단계적 접근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단계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500억으로 계속 묶어놓으면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법을 통해서 기재부하고 싸우려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에도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예. 이게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됐고요. 이게 만들어졌을 때의 예산 규모와 지금의 규모가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요. 많이 다르죠. 근데 지금 이게 2배 정도 올리는 거는 그 속도를 오히려 못 따라가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 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기는 재정을 낭비하는 쪽으로 다 생각하고 파퓰리즘에 휩싸여가지고 제대로 재정 정책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이 불신이 너무 큰 건데 아무리 불신이 있어도 일정 정도 권한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0억 정도로 올리는 거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건 이 정도는 국회에 권한을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예. 시대를 따라가는 건 맞아요. 우리도 달라지니. 헌법 개정을 단계별로 하지 않습니까? 조금씩이라도.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저는 하나인 게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기존에 있는 이 예비 타당성이 아주 꼼꼼하고 아주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만 있다면 이건 논의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부원장 말씀하셨지만 정 안 되면 특별법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회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형해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더 완전히 제도 자체까지 금액을 더 상향시켜 버리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사실상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굳이 이럴 거를 그러면 왜 제도를 만들어놨냐 또 본원적인 질문에 접할 수 있어서 저는 그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예비 타당성 운용에 대해서는 절대 예외 규정이 없고 아주 제한적으로 한두 개만 두도록 한다라고 하고 저런 논의를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저는 시대적인 소명에 맞다고 보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제가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게 예타 면제 조항이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있는데 네. 그 조항이 어디 있냐면 국가재정법 38조 2항 제10에 보면은 예. 국가의 그 지방 균형 발전 등의 정책적인 이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럴 경우에도 안 되는 게 뭐냐? 예타를 이미 한 거는 한 사업은 안 돼요. 아, 해서 결과가 나온 결과가 나온 사업은 안 됩니다. 국무회의를 거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예타와 그 해당 주무부처에서의 사전 타당성과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예타는 굉장히 존중을 받고 부처의 사전 타당성 검사는 그게 정부에서 한 절차 중에 하나인데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사실 재정의 원래 원칙은 뭐냐면요. 그 노무현 정부에서 되게 잘 만들어 놓은 탑다운 그 접근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큰 거는 예산총괄청에서 정해주지만 디테일은 주무부처가 훨씬 많이 알고 현장을 많이 알고 전문성도 뛰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다루니까. 그렇죠. 예. 그 전문성과 현장성을 인정해 준다는 차원에서 큰 거는 기재부가 예산총괄청이 정해주지만 사업의 그 예산 규모 안에서 우선순위나 사업의 그 투여 어떤 배분은 부처가 하게끔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원칙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한 거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 자체가 정부의 한 부분에서 한 절차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있는 부분들이. 것도 저는 상당히 지금 큰 문제라고 있다. 봅니다. 아,
사실 앞서 본연님 말씀 잠깐 주셨었는데 지금 뭐 사업들이 다 이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방에 몰려 있고 이런 사업들이 국토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동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GTX는 이제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서울을 뭐 가로 세로로 관통을 하거나 주변을 애둘르고 막 이런 사업들인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을 뭐 수도권에서 30분 안으로 이동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수도권에 집중화를 더 부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당 그리고 또 야당에서 말하는 국토 균형 발전과는 좀 대치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또 이것도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수도권의 인구가 제일 많다 보니 그렇죠. 이제 수도권에 이제 계신 분들의 이제 편익을 높이는 네. 이제 뭔가 그러한 이제 특히 아이템이 필요하고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GTS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편의성은 높아지지만 이제 부작용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죠? 염려하신 대로 이제 교통에 따라서 이제 빨대 효과가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다 일단 뭐 다 서울로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종합병원 이제 이런 거다 서울에 5대 있고. 병원으로 집중되고 이제 지역 의료가 죽는다 이런 이미 이제 그런 영역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제 예. 다 그런 문제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과 과연 이제 양립하는 것이냐, 이제 그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사실은 좀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직 구체화는 안 되었지만 뭐 좀 담론이 나왔던 게 뭐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는 맞아요. 그 서울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사실은 지역 지역에 균형 부산이나 뭐 이런 발전을 곳에. 위한 사실은 네. 그런 이제 아이디어인데 이제 그거가 오히려 서울에서 이제 더 보면 커지는. 메가시티 이야기도 네. 막 하고 거꾸로 이제 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의 우선순위라든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온라인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러한 좀 기본적인 그림이 없이 너무 이제 건별로 이렇게 가면서 예. 이게 이제 과연 국가가 이렇게 제대로 운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우려가 발생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이게 GTX 30분 시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지금 국내 저기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전체 인구의 출퇴근 평균 시간이 72분이라고 그러는데 한 시간 넘네요. 수도권은 83분이에요. 아, 더 걸리네요. 그래서 그 수도권은 우리 평균보다도 10분 이상 더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골드라인, 뭐 김포 지옥철이라는 얘기도 맞아요. 나오고 이제 난리죠, 여러 가지 정말. 어렵죠. 뭐 저희도 다니면서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 러시아워 때는 정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긴다라는 이제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예. 자, 그럼 우리가 국토 균형 발전을 얘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수도권으로만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깔아놓고 여기에다가 유인책을 놓는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 수도권 주민들은 조금 편할 수 있어도 또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또 가속화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러니까요. 위성 도시들의 문제가 또 이제 어떻게 이제 나중에 부동산 문제까지도 어떻게 또 접근할 것인가. 뭐 배드타운 된다 이런 그 의견이 사실은 또 있으니까. 이게 이런 이제 또 출퇴근 시간에 또 말하자면 이 문제가 그 단순히 이제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말하자면은 뭐 우리 지방 소멸 혹은 뭐 그 우리나라의 그 국토 균형 발전 예. 게다가 또 이제 맞아 부동산 정책 다 이게 파급 연결이 효과를 미치는 다 연동성이 있는 거라서 이런 점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왜 이제 이게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예산에 대한 문제들도 결코 뭐 정부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다가 공공에다가 또 뭐 이렇게 뭐 일종의 공공기관들까지도 들어와서 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이게 나중에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인가. 이 점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이 공사 기간은 굉장히 굉장히 길게 걸리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냥 지금은 나왔는데 정말 나중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기에 제대로 되지 않고라면은 또 정부의 신뢰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요 점들은 정부가 이걸 대통령이 뭐 민생 대책이라든가 꺼내놓을 때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후속 조치들이 좀 구체화돼서 나왔으면은 조금 더 국민들의 신뢰가 갔을 텐데 너무 조금 급조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후과까지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정치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장님 어떠세요? 아까 지적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서울이 저 비대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 뭐 일단은 빨대 효과라고 했는데 예. 뭐 그게 뭐 사실은 모든 게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효과를 더 가속화시키는 게 당연할 것 같고 그러면은 그거에 못지않은 경제적 부작용은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혜택은 누가 누리냐? 주민이 누릴 것 같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네. 무슨 함정이냐면 민투 사업의 함정인데요. 네. 민투 사업체들이 손해 보는 거 보셨어요?
사업을 안 하죠, 그러면. 네, 안 하죠. 예. 이거는 땅 짓고 헤엄치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민투 사업이라는 건 비용을 스프레드 시킬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용이 스프레드 시키니까 어떤 함정이 나오냐면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재정으로 한 번에 해소하는 것보다 민투가 들어가면요 국민들한테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단지 그 비용이 스프레드가 됐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사실상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국민들의 주머니를 알게 모르게 빼가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비용을 다시 회수하려고 할 회수하죠. 테고 그것들이 예를 들어 네. GTX라면 이게 네. 이동 수단이니까 네. 뭐 이동비로 예. 이제 저 전가가 그러면 이게 된다거나. 이제 네. 그 민간 업체들에서는 적정 이윤이다, 적정 그렇죠. 이익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예측으로 하는 건데. 예측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보통 그리고 영업- 손해 나면은 네. 막 컴플레인하면 또 그거를 보전해 줍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니까 보전해 주는. 결국 손해 안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윤이 초과 이윤이 발생을 한다. 그거는 누가 문제 제기하나요?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냥 그들의 수익이 되겠죠.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함정이 또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산복합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네. 데들이 정치권을 이용해서 사업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뭐 심지어 음모론적으로는 전쟁도 일으킨다는 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달빛 철도나 이런 GTX나 이런 데도 민간 업체의 그 뒤에서의 로비는 없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좀 봐요. 네. 지금 재원이 GTX에만 134조. 아까 저희가 어떻게 재원이 좀 구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계획인지를 좀 보여드렸는데 뭐 국비가 30조인데 민간이 75조입니다. 박노규 의원님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75조라는 건 민간에 할당을 해놨다면 민간은 사업성이 있다면 당연히 뛰어들겠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 뛰어들지 않을 거고 사업성이 있다고 해도 앞서 부원장님 말씀처럼 결국은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요금으로 전가될 우려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이미 사실은 GTX B 라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그 사실 민간이 잘 수익성이 없다고 잘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다가 이제야 막 착공이 시작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런데 지금 GTX 예를 들면 EF 라인은 더더구나 외곽을 도는 그런 길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수익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연 이제 민간 재원 유치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게 민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가 일정 부분 되고 민간이 이제 같이 들어오는 이 그렇죠. 부분이 예.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정부에 있는 공공조직은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누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더불어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약하고 동시에 전문성도 약하고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이 일을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민간 같은 경우는 이 일은 자기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벌써 판단을 거기에서 하는 벌써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훨씬 더 잘 알고 사실은 현실을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인센티브도 엄청 강하죠. 이 돈을 가져가면 그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 비대칭성 때문에 이 민자 사업을 제대로 한다는 게 엄청 이제 도전적인 그런 과제입니다. 이제 그런데 과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더더욱 이 수익성이 어렵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어떤 이제 부작용이 나올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민자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제 초창기에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최소 수익 보장이라는 걸 했거든요. 네네. 이제 일정 그랬을 부분은 보전해주는. 무조건 어느 정도 수익은 보장해주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많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접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민자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영역이라서 과연 이제 정부가 이걸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이나 그런 것들이 제도가 준비가 되었는지 사실은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예. 134조인데 민간이 75조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저는 그보다도 더 조금 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예. 그 민간이 지금 이렇게 75조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방식이 없어요. 아직까지 내용도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거는 지자체가 13조를 한다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협의하거나 방식이 전혀 진전된 게 없어요. 아, 이건 정말 정부의 그냥 생각이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몫으로 5조 6천억 있는데 예. 이게 잘못하면 공공기관 부채로 갑니다.
나중에 잘못돼요. 나중에. 부채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위험성들을 다 지금 각자가 안고 이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희망 고민이란 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교하고 치밀하게 사전 합의되고 정확하게 책임이 균등하게 분할되고 그다음에 사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이게 점점점 시간만 뒤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뭐 나중엔 되게야 되겠지만 이게 정말 그러면 효용성, 효율성을 다 보자고 했는데 그런 점에 이게 정말 부합되는 교통망 확충이 되는 건지 그래서 또 체감 지수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성에 대한 수익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뭐 지방비든 뭐 민간이든 어디든 간에 해서 최소한 이것이 나중에 부채라든가 우리가 정말 말하자면 감당하기 어려운 돈으로 남는 건 아닌 건지 이것들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좀 말하자면 대차 대비 그런 대차 대조가 있은 다음에 네네. 이걸 해야지 지금은 조금 제가 보기에 아직은 그냥 에드벌룬처럼 이렇게 좀 큰 틀만 나온 것 같아요. 참 30분에 이동한다면 참 달콤하고 좋죠. 특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대한 그리고 GTX 노선들이 발표될 때마다 지역 주민들은 환호하고 또 기대했다가 비껴간 곳은 굉장히 실망을 하고 이런 갈등으로도 이어지기도 했고요. 또 실제적으로 지금 총선을 앞두고 막 갑자기 막 앞당겨서 막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공공 인프라 내지는 공공 개발 사업을 하면은요. 사실은 그 귀착 효과, 편익의 귀착 효과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편익의 귀착 효과가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수혜를 일부만 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급상승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논의하는 게 이런 거죠. 공공개발 파생 이익은 일정 부분은 환수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환수한다 그러면 내가 거기 뭐 내 아무나 땅 안 옆에다 하죠. 네. 개발하라고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의 이익은 주더라도 네네. 그게 너무 형평에 쏠림이 어긋나고 쏠리고 없도록. 그때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갑자기 어떤 사람은 뭐 그 황제 같은 하루아침에, 네. 뭐 갑부가 돼버리고 이러면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쪽으로 투기 현상 같은 게 굉장히 크게 쏠릴 수도 있고 사회적인 부작용이 굉장히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일정 부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완화 정도만 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개발 파생 이익은 일정 부분 그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 정도에서 걷어서 또 다른 데다 복지 혜택을 주거나 할 수 있게 환수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SOC라는 게 사실 특정 지역, 특정 구역에 이제 혜택을 많이 보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신 아이디어도 좀 하나의 뭐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이제 그 지역 개발, 부동산 개발과 관계된 이제 사업들은 사실은 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뭘 했다기보다는 정부 정책으로 정부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그게 이제 호재가 되고 되고 이익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당연히 공유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새로운 교통수단은 일정 지역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지역을 슬럼화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제가 그 캐나다의 천섬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게 항구가 굉장히 발전된 지역입니다. 섬이 1000개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거기에 과거에 최고로 유명한 호텔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네. 그 항구가 번창할 때. 거기 주인이 굉장히 막 과거에 그 신문에 보면 뭐 프리마돈나처럼 막 일면에 막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막 나온 그런 사진이 막 이렇게 호텔에 걸려 있고 해요. 근데 그 호텔이 지금은요 거의 조그만 지역에 그냥 뭔가 그 앤티크 같은 그런 호텔이 지금 돼 있거든요. 이용 빈도가 되게 낮아졌군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거냐? 다리가 만들어지고 도로가 뚫렸기 때문이에요. 배가 필요 없어졌네. 배에 이제 이용 타고서 그렇죠. 승객들이 오가는 게 아니라 화물만 오가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한 거기에 그 호텔을 짓기 위해서 그 부인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을 텐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공공개발 파생 이익으로 어느 정도 환수해가지고 또 보전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직업의 재기회, 사업의 재기회를 주는 그 기금으로 쓰여질 필요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네.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예타가 면제되고 또 특정 사업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우려는 이거를 장기간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또 유지 보수를 했을 때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적자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뭐 긴축 재정을 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논의를 잘 못하고 있는 재정 준칙을 좀 도입을 얼른 해서 뭔가 살림의 적자를 좀 줄이고 이런 노력은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준칙 도입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안 필요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국회에서 이게 지금 잠자고 있어요. 맞아요. 계류 하세월이에요, 중이에요. 지금. 계류 네. 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건 그거잖아요. 이제 정부의 지출을 제한을 이제 그 법으로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뭐 그 국가 대비 GDP 대비해서 60%가 채무가 넘어가면 이제 2%를 줄인다든가 이제 원래 그런 3% 있는데 그렇죠. 그걸 2% 그래서 있는 줄인다든가 걸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강제하는 그런 법인데 저는 지금 우리 벌써 국가 부채가 50% 넘었잖아요.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뭐 OECD 국가 선진국 대열은 60%인데 아직 우리 안 됐다는데 우리 이제 2027년이면 53%입니다. 금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실은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구도 인구도 절벽이고 고령화되고 앞으로 점점점 이렇게 돼가면은 국가 채무가 더 불어나고 우리가 더 감당해야 할 국가 채무가 더 많아질 텐데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좀 그 국회가 빨리 좀 논의해서 해야지 이게 부지하 세월을 가다 보면 재정 준칙이 정말 뚝이 다 무너진 다음에 이게 돌아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좀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어떠세요? 재정 준칙은? 네, 그 지금 이제 뭐 국회 계류되어 있었던 이제 재정 준칙안은 사실은 상당히 그 소위 말하는 헤드라인 준칙입니다. 그냥 네네. 뭐 그게 아주 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구속한다기보다는 약간 중기적으로 이제 고선을 가지 말자 이런 수준의 준칙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의 국가들 그 뭐 네덜란드나 뭐 스웨덴이나 뭐 아일랜드라든지 네. 뭐 이런 나라 덴마크라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한 경제를 가지고 개방 경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이미 다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흑자로 돌아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국제적인 트렌드를 보더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재정 적자가 이게 균형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현 정부가 건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중기적인 목표를 보시면은 적자가 2% 중반대까지 가면 다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다행이다. 예, 다행인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재정 구조가 이미 경직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꼭 써야 되는 돈들이 이미 꽉 차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 조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미 적자이기 때문에 예. 이미 구조적인 적자가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착화됐다. 지금 이런 준칙은 사실 출발점에 불과하고 사실은 훨씬 더 엄밀한 진단 하에서 도대체 우리가 재정 구조를 어떻게 다시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이 사실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징후이네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노욱 위원, 최수영 평론가, 김상일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